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레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리뷰 영상 하다가 뭐죠? 그 위쳐 액션씬 영상 좀 분석해 달라고 하셔서 올려니까 이제 댓글에 서양검술, 즈버카우, 수평배기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책에 그렇게 써여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양검술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양 검술을 그러니까 제대로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신 분이 국내에는 없거든요. 왜냐면 서양에도 없어요, 거의. 서양에도 펜싱으로 전부 다 스포츠화 되면서 그 서양의 고류 검술이죠. 정확한 명칭은. 고류 검술을 이제 계승해가지고 이어받은 쪽이 러시아 쪽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까먹었는데 네덜란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주장이죠.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상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제 댓글을 좀 상세히 적으셨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국내에 이제 책으로 이제 무슨 그 책이 있어요. 그래, 책으로 보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복원해서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이란 걸 깨달았고, 사실은 이제 서양 검술 말고 동양에도 이제 무해도 보통지 같은 이제 그 검법서를 보고 복원을 하셔서 수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큰 단체도 있고, 또 이제 산속에서 수련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무해도 보통지나 이런 거를 이제 복원하셔서 이제 연습을 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그분들은 도검류에 관한 기본적인 수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뭔가 뜻을 모아서 책을 보면서 한번 복원해 보자 이렇게 뭉쳐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서양 검술 이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이 도검류에 대한 제대로 된 수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동호회라고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분들은 무술 지도자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무술 지도자는 어떤 개념이 돼야 되냐면, 제가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를 했잖아요. 저는 대한검도에 검도를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7단이에요 7단이셨는데 저는 한 도장에만 다녔어요. 이 도장 저 도장 안 다니고. 저희 선생님이 최연소 유도사범 출신인데 저희 선생님이 그 구단 도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구단 선생님 밑에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검도 수련을 이제 50년 차 되겠네요. 45년 차 됐고,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그만둘 때 그때 제가 20년째 저희 선생님한테 계속 배웠어요. 근데 대한검도의 검도는 죽도를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류 검술도 합니다. 안에 이제 본이나 봉국검법이나 조선세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범들이 각자가 알아서 일본의 고류 검술이나 이제 동서양 고류 검술을 다 비교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 스파링상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저 역시도 그런 축이었고, 저희 선생님한테 제가 죽도로 맞아가면서 20년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검도장에서 그만둘 때 수석사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생 조교 이제 한 10년 차 때 조교였어요, 제가. 그 다음에 11년에서 12년 차 넘어갈 때 지도사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 차 때 수석사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 한 10년에서 15년 차 되는 사범님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년 차 때 이제 좀 뭔가 회의감을 느끼고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칼리 지도자로 이제 바꾸고 이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검도를 그렇게 오래 수련했지만 제가 검도 마스터라고 생각 안 해요. 수석 사범이고 지도 사범까지 거치고 수석 사범도 했지만, 제가 사범 그러니까 조교부터 한 걸로 치면은 이제 10년 차가 됐죠, 가르친 지가.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7, 8단 선생님들 그런 괴물들을 직접 죽도를 들고 한번 맞상대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괴물들이거든요. 예측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저는 제가 검도 마스터라고 생각 안 해요. 감히. 어쨌든
제 기준점에서 무술 지도자는 단일 무술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 무술 경력이. 그 다음에 도검류 전문가로 행세하려면 검도나 펜싱 같이 스파링 중심으로 되는 무술을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만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스파링이 현대 스포츠화된 규칙이든 아니든지 간에 제가 검도장에서 저는 일반 생활체육인이니까 검도장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평균적으로 나갔다 칩시다. 가면 한 5명 정도 스파링 하겠죠. 맞죠? 매일 나갔을 때도 있었고, 그죠? 주말에 몰아가지고 두세 시간씩 하다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19년 동안 그냥 그 몇 명의 사람들과 몇 번의 스파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칙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을 보고 복원을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책을 보고 복원해서 본인들끼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선생님 밑에서 지도도 없이 본인들이 책을 보고 복원을 해서 이렇게 서로 칼싸움이죠. 동네 칼싸움 하듯이 하고는 뭐 이러저러한 점을 깨달아 간다. 그렇게 깨달아온 것들이 100년 넘게 축적된 게 현대 검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들이 맞아가면서 배운 게 저희 선생님이 40년 넘게 검도 수련하셨고, 그 다음에 70대시죠. 저한테 40대인 저는 선생님한테 20년간 배우면서 맞아가면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현대 죽도 검도로 된 역사가 100년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동호회 개념과 무술 지도자의 개념, 그 다음에 도검류 지도자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스파링을 했다. 그 도장이 정말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 공이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칼리라는 게 전통 무술에 가깝기 때문에 현대 스포츠화된 형태의 스파링 하기가,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에 기술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손검이라서 사실은 이 간압이 맨손 간압, 맨손 근접격투, 맨손 무술의 간압을 넘나들기 때문에 칼리를 스파링으로 구현을 해서 스파링 경험치를 올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무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데는 정말 많이 한 곳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 곳이 더 많아요. 전부 다 합을 짜가지고 합을 맞춰서 하는 곳. 예. 그러면 그렇게 합을 맞춰서 한 분들이 과연 실제 스파링을 했을 때 그 기술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명확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즈버크하우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책을 놓고 복원을 해서 서로 즐겁게 무술 수련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검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으로 가르치듯이 올리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싱을 내가 무술 지도 경력도 없어. 단일 무술 경력도 없어요. 뭐 킥복싱이나 태권도나 뭐 이런 단일 무술 경력도 아예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것저것 찔끔찔끔해서 막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2년 이렇게. 그럼 이제 초보자에 가깝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복싱 책을 탁 놓고는 복싱 책 보면서 흉내를 내가지고는 친구들 모아놓고, 야, 우리 요걸로 한번 시합해보자. 이렇게 해요. 예,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복싱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복싱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고요? 택도 없어요. 주짓수는요. 내가 이제 유도를 그나마 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유도도 뭐 1년인가 했어. 그리고는 주짓수를 책을 보고 친구하고 같이 주짓수 책 보면서 기술 연습했어요. 예? 그렇게 한 10년 했어. 그 사람은 주짓수 블랙벨트인가요? 택도 없어요. 그냥 초보자예요, 초보자. 그래가지고는 뭐 중간에 해외 마스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복싱을 친구하고 책 보면서 하다가 해외 복싱 마스터, 복싱 챔피언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단기 집체를 받았다 칩시다. 그 사람은 그럼 복싱 지도자예요?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킥복싱을 한 20년 수련했어. 그리고 킥복싱 지도자로도 한 10년 했어. 그리고는 이제 복싱 책을 보면서 킥복싱과 복싱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씩 숙지를 해요. 그리고는 복싱 챔피언이 이제 개최하는 집체교육식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복싱 챔피언 상대로 복싱을 이제 배우고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 지도자로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종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원래 이 사람은 본인이 복원해서 그걸 가르치기 전에 동종 카테고리 안에 무술을, 단일 무술을 최소 10년 이상 수련하신 분이고 지도자로도 활동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요, 댓글을 다는데 아는 척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척. 제가 그런 분들 다 차단했어요. 지금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어요. 없는데, 차단한 분들 중에 아는 척 한다고 막 올렸는데 전부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글로 배웠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배웠거나 아니면 누가 하는 거를 귀어 듣고는 논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득은 전혀 안 돼 있고 전부 다 제가 차단해요. 왜냐하면 그런 댓글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전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설명드리고, 제가 도검류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도검류에 대해서 수련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칼리 지도자 입장에서 제가 서양 검술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왔댔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해왔을 때,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문가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점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즈버카오가 수평백이다. 이래 그러면 뭐 이렇게 돌려서 수평으로 벤다. 저는 일단은 수평백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 인체 구조가요, 수평으로 벨 만한 게 없어요. 눈은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직 그 다음에 사선으로 베는 형태가, 사선이 각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이 수평은 우리 인체 구조상 벨 만한 데가 없어요. 이 눈 말고는. 보세요. 목도 지금 사선으로 내려와 있죠. 우리 갈비뼈도 사선으로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팔을 자른다고 했을 때 수평보다는 근육의 결 따라서 이 사선으로 잘라내야지 근육의 결 따라서 자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체를 자를 때요, 근육이 팍 경직되기 때문에 자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은 근육 결 따라 자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도축업자분들 얘기. 알겠죠? 우리 인체 구조상 수평으로 자를 만한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평으로 벤다는 게, 예를 들면 검도의 허리치기가 있잖아요. 허리 베는 거. 허리도 수평이 아니에요. 수평으로 완전히 눕혀버리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꺾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약간 사선으로 베는데, 이것도 지금 팔이 꼬이니까 힘드니까 한 손을 놔버려요. 여기서 한 손을 놔고는 쫙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격을 해보면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앞에 타격이든 배기든 들어가면 손목 쪽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한 손을 그냥 놔버린다고요. 근데 즈버카오는요, 무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걸 한두 번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 진검을 들고 하면, 실제 검의 무게를 구현해 놓고 이걸 해보세요. 무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어깨 바로 테니스 엘보처럼 어깨에도 엘보, 이제 인대가 손상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요. 특히나 이렇게 들어서 치면. 근데 선생님, 그게 교재에는 있잖아요. 교본서에는. 맞아요. 근데 교본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으로 구현을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칼리에 이 사선배기가 있거든요. 사선으로 오고 있죠. 제가 이것만 해도 스파링상 공방의 이치를 가미하면 10년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어요. 10년. 그게 말이 돼요, 이래요. 말이 돼요. 왠지 아세요? 공방의 이치라는 건 결국은 내가 이 기술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기술을 내가 언제 어떤 타이밍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키가 크냐 작으냐, 상대방이 어떤 공격일 때 내가 어떻게 받아서 공격하느냐, 또는 내가 상대방의 허점을 발견해서 어떤 식으로 타이밍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각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 하나의 배기가 만검으로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체득해가지고 내가 진짜 상대방한테 뵈려고 하려면 이 기술 하나로도 10년을 할 수 있어요. 공방의 이치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돌아가서, 근데 그거를 교재에 어떻게 실어요? 책으로 못 실어요, 그거. 책으로 못 실어요. 책에서 나오는 건 기본 기술에 대한
기초 개념만 딱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즈버크하우는 어떤 개념일까요? 동양 검술에도 이게 있고 현대 검도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즈버크하우 이런 거는 저는 현대 검도에서는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수평배기로 인식하면 없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공격을 흘려서 좌측면으로 CI 사각지대로 베는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술은 동양에도 있고 서양 검술에도 있어요. 검도에서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쭉쭉 눌러요. 중단세에서 쫙 눌리면 이 사람이 반발해서 중단세가 튀어오르거든요. 튀어오를 때 내가 감아서 살짝 허점을 주면 머리가 들어와요. 서로 죽도에서 계속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기세 싸움을 벌이면서 눌리면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벌려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치고 들어와요. 그때 비스듬히 받아서 좌측면으로 뒤에 발이 나가면 안 되죠. 죽도검도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좌측면으로 빠지면서 감아서 좌우 머리를 친 다음에 중단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띄웠죠? 머리가 와요. 머리가 오는 거를 받아요. 머리가 받으면 내 칼날을 타고 내려오겠죠? 맞아요. 여기 내려올 때 바꿔가지고 옆으로 돈 다음에 중단세로 내려온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동양 검술에서는 여기서 안 멈추죠.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꿔가지고 사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사선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띄웠죠? 그리고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 관절에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요쪽 관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띄운 상태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러면 관절이 이 두 팔이 꼬였다가 풀리면서 그대로 중단세로 내려올 수 있다고요. 동양 검술, 고려 검술이나 현대 죽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베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무리가 온다니까요. 여기랑 여기에.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예전에 총이 없는 시대에 이게 이제 전쟁 상황으로 난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일하고 있는다고요? 여기 다 비는데 그럼 옆에서 뛰어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투에서는 모르겠는데 전투 시에는 난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를 비워놓고 있으면 안 돼요.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선 들어가서 바로 중단세로 내가 다른 사람들도 견제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여기서 관잔놀 베는 형태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양에서 재련 기술이 동양이 훨씬 더 앞섰단 말이에요. 재련 기술은. 그럼 예전에 서양인들 통짜로 된 중갑주를 착용했다면 이런 데는 쳐봐야 소용없죠. 그럼 결국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즈바크하우 같은 경우에도 검이 서로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으면 동양의 견갑주를 착용한 사무라이들이나 우리나라의 무사집단처럼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대검을 들고 서로 간에 교착 상태 들어갔죠. 그때 순식간에 돌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도 이게 관잔놀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체 구조상 수평배기가 쓸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투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노려야 돼요? 투구랑 밑에 삼갑 갑옷 틈 사이 목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교착 상태에서 순식간에 돌렸을 때는 사선 안에 목덜미, 경동맥 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서 찌르거나 차라리. 여기서 딱 걸리는 순간 들어가면서 썰어버리든지, 여기 경동맥을. 그런 용도지. 그러면 선생님, 그냥 갑옷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잔놀을 수평으로 벨 수 있잖아요. 수평으로 왜 베요, 도대체? 팔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여기 무리가 많이 가는데 여기서 그냥 돌려가지고 지금 효용 가치를 보세요.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좌측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가서 중단세로 잡아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다음에 찌르든지. 그러니까 수평배기라기보다는 사선에서 베어서 원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운용상은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은 매우 고급 기술이라서 실제 현대 검도에서도 이 지금 방금 것 같은 이 기술은 거의 나오기가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대방이 무턱대고 내 머리를 치게끔 함정을 파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최소한 2수 이상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력차가 그만큼 많이 나야 된다고요. 실력차가 그만큼 많이 나서 이 사람 초보자야, 나는 이제 숙련자야. 그래서 처음에 중단세끼리 마주치고 있을 때 계속 신호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오게끔 파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단세라면 제일 대표적인 기술 형태는 기세를 계속 눌러줘요. 그럼 이 사람이 칼이 눌려지면 기세가 당해요. 그러면 눌러지면서 바로 머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눌러질 때 다시 위로 올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누르죠. 그럼 그 사람은 눌러지는 기세를 실어서 다시 올리겠죠. 맞죠? 그때 몇 번의 신호를 준 다음에 내가 살짝 머리를 비워주면 본능적으로 초보자들은 머리를 향해서 뛰어든다고요. 그때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에 원거리에서 팍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칼받음을 해서 돌려가지고 좌측면으로 치는 건데 이게 타이밍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 해보면 여기서 돌리는 이 순간에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요 옆면에 맞게 돼 있어요. 타이밍 잡기가 극도로 힘들다고 여기는. 선생님 서형 검수를 하는 분들 보니까 되던데요. 그 사람들 가만히 서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검수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시연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중갑주 착용 안 하고 있던데. 그냥 편한 복장이던데. 편한 복장에서 왜 서서 일하고 있어요. 치고 빨리 빠지고 공간 확보하고 원거리 무기는 거리를 확보하고 내가 안전한 거리에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걸 왜 교착 상태에서 서서 하냐고요. 그거는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 갑주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 교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장이 편할 때 왜 중갑주 착용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냐고요. 맞죠? 그래서 검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다리로. 검도 8단 선생님 중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검도는 발로 한다 이래요. 손으로 베는 게 아니라 발로 움직이고 발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내 공격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그때 확인 사살용으로 손으로 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발로 한다는 건 발로 벤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길이가 긴 양손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제공권으로 공간을 장악한 다음에 이 사람의 내 안전한 공간, 이 사람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로 만들어 놓고 그때 확인 사살용으로 벤다 이 뜻이라고요. 이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현대 검도할 때 지금 방금 이 기술을 구현하는 분을 못 봤어요. 못 봐다가 한 명 봤어요. 한 명 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보다 연배도 훨씬 높으시고 검력 수련은 사실은 이제 8단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검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버님이 아주 유명하신 8단 선생님이셨고 하여튼 검도 일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아버님한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검도 훈련을. 그래서 이분이 5단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검도를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도장에 계속 놀러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몇 번 이제 상호 연습 하시더니 이제 제가 옛날 올드한 스타일로 하시니까 마음에 들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지도를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 기술이 왜 고급 기술이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수에서 밀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머리로 빡 치고 들어갔는데 치고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 검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법에 걸린 느낌이라니까요. 이게 나는 지금 여기서 원간에서 일족일도로 빵 들어가려고 하는데 빵 들어가야지 할 때 벌써 내 검이 흘려지면서 상대방 검은 여기 와 있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때 제가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막 이제 맞아가면서 그분하고 이제 상호 연습 오래 많이 할 때가 그때 제가 15년 차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검도를 15년이나 했는데, 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히 진짜 마술에 빠진 느낌? 마법에 걸린 느낌? 뭐 그래요. 늪에 빠진 느낌? 근데 그분 말고는 이거를 제대로 기술을 구현하는 분을 못 봤어요. 왜? 효용 가치에 비해서 숙련도를 너무 많이 요구해요.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후발선지잖아요. 이게 후발선지 개념이니까 상대방이 머리를 치게끔 해놓고 바로 손목을 가격하다든지 아니면 그 타이밍에 머리 치게끔 만든 다음에 바로 허리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굳이 이 어려운 기술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낮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숙련만 되면 진짜 검이 마치 제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나는 그 사람은 갑자기 검이 요 바로 중단세 눈앞에 있다가 사라져 가지고 내 관자놀이나 목을 가격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숙련도를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 기술이라서 사실은 실제로 겪음을 해보면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게 효용 가치가 너무 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후발선지 개념으로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내가 수가 앞서가서 상대방이 나에게 머리나 손목이나 뭐든 정면으로 중심을 타고 공격이 들어올 때 나는 바로 손목을 치거나 아니면 바로 받아서 허리를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아요. 기술을 이제 성공시킬 확률도 훨씬 더 높고.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안 하죠. 왜냐면 책을 보고 구현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가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교착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 겪음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교착 상황이 안 벌어져요. 내가 마치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움직임이 너무 둔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교착 상태에서 들어가서 긴 검을 이용해서 찌르거나 베거나 몸을 회피해서 들어간다면 그때는 효용 가치가 있겠지만 중갑주를 지금 요즘에 누가 중갑주를 착용해요? 다 편한 복장이잖아요. 그땐 그렇게 안 돼요. 그때는 조금만 이 검에 대해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가볍게 움직이면서 치고 빠지고 무게에 자신의 원거리 간압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베고 움직인다고 스피디하게.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 네.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이거를 동양 쪽의 거리 검술에서는 띄워서 상대방의 검을 감아서 상대방의 검을 빼주고 돌려서 치는 개념이에요. 맨손에도 이런 무술 개념이 많아요.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흘려서 내가 중심을 타고 시야의 사각지대에 찌르거나 뒤에 치거나. 근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성공시키기가. 왜냐하면 이 기술 말고 차라리 후발선주로 할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훨씬 효과적인 기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됐죠? 그래서 즈버카오가 서양 검술에만 있는다?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단순히 이 상태에서 수평배기라고 인식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배기란 건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상대방이 사람일 경우에. 그리고 팔이 꼬여있는 상태는 빨리 내가 상태로 돌아가야지. 꼬여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난전에서는 내가 이 몸을 다 비워주는 거라서 위험성이 너무 커요. 1대1 상황이 아닐 때는 또 특히나. 됐죠? 네. 제가 서양 검술,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양 검술, 동양 검술 구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중갑주를 착용하고 있느냐, 견갑주를 착용하고 있느냐, 또는 이게 1대1 대결 구도냐, 아니면 다대1 전쟁 상황에 투입된 거냐, 네. 아니면 내가 지금 양손검을 들고 있느냐, 한손검을 들고 있느냐, 그 차이점들이지, 기본적인 공방의 이치나 기술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들은 다 동일해요. 왜? 사람의 몸이 두 팔, 두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급소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막 팔이 4개고 머리가 2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서양 검술, 동양 검술 구별하는 게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날이 한쪽 면만 있고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형태냐, 그리고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한쪽 날만 있느냐, 양쪽 날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이제 격검이 벌어졌을 때 기술의 주요 공방의 기술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검술을 배우고 싶으시면 펜싱을 가세요. 펜싱을 끊어가지고 펜싱을 하세요. 펜싱으로 계속 펜싱 스파링을 하다가 이 스파링상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고류 검술에서 한번 연구해서 따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확장해 나가라고요. 내가 무술 경력, 단일 무술 경력도 하나도 없는데, 단일 무술 경력 10년 이상 되지도 않고 도검류에 대해서는 아무 경력 사항도 없는데 책 보면서 혼자서 독학하지 마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도검류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내가 보세요. 내가 마침 반사신경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복원을 해서 잘했다 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깡패들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 죽돌 들고 저벅가오 이러고 있어. 여기 다 찔려요. 발로 차이거나. 무술 지도자들이 언제 이거 내가 함부로 가르쳤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가르치다가 이 배우는 제자가 어설프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지금 어설프게 배운 거를 어설프게 필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려다가 크게 다칠 뻔하거나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뻔하면 한번 이게 진짜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분들 있죠. 뭐 책을 복원해서 취미생활로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연구 분석하는 그거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로는 너무 뜻깊은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사람들은 도검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기술의 확장 목적으로 이제 서양 검술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한 거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격검에 어떻게 접목해서 응용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 분석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간 분들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상관없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이 무술 저 무술 맨손 무술 찌끔찌끔 하다가 책 보고 복원해 가지고 서로 간에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이거다라고 막 가르치는 영상을 올린다. 그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명확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거는. 칼리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요, 칼리를 10년, 15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식으로 칼리를 수련해서 10년, 15년 했다는 거. 그냥 연수만 찬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손 무술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가 복싱책 놓고 나이가 복싱책 보고 내가 친구랑 같이 흉내 내기로 10년 해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는 복싱 도장 가서 복싱 관장님한테 체계적으로 3년 배운 거라고 1년 3년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재미 차원에서 가볍게 보시는 건 좋아요. 그건 취미생활이니까. 그걸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죠. 그건 너무 좋은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좀 어설프게 몇 번 따라해보고 내가 책 보고 어설프게 따라해보고 뭔가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한번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동양에서도 그런 무예도 보통지나 이런 책을 보고 복원해서 수련을 7년, 8년, 10년 넘게 하다가 검도장에 오셔가지고 배우신 분들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제가 그분들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냥 지금 우리 대한검도에 죽도검도 룰대로 할 테니까 선생님 유파에서 배운 거 아무 때나 다 해보십시오. 이래요. 전혀 안 돼요. 거기서 막 배운 이런 화려한 거 전혀 안 돼요. 그냥 저는 중단세 잡고 있다가 머리 뻥 치고 손목 빵 치고 허리 팡 치고 나가고 이래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그냥 벙 쪄요. 벙 쪄가지고는 선생님 제가 뭐 했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그냥 기초부터 그냥 체계적으로 검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 정도는 이제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요. 예. 그건 본인 선택 사항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분들이 무술가로서의 어떤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달라요. 저도 태극권 너무 하고 싶거든요. 태극권. 저는 스파링 위주의 무술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냥 이제 저는 이 무술의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몸으로 체득하면서 혼자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태극권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태극권이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실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근데 제가 만약에 태극권을 막 배우고는 태극권은 실전용 무술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야 오세요 복싱 한 사람 오세요 제가 태극권으로 다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태극권도 실전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태극권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배웠다가 나중에는 태극권을 가지고 뭔가 다 나는 천하무적입니다 뭐 복싱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무술의 실전성은 없어요. 실용성이 있을 뿐이고 내가 어떤 목적하에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수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새해 첫날부터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이상입니다.